우리가 무심히 쓰는 표현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붕괴, 무너지고 깨어짐,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붕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했을 때 뭐지? 왜 그러지? 그랬던 것이요. 주말에 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퇴, 윤영석 최고위원 줄사퇴로 이어졌고요.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놨고 비대위로 급물살 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자, 한 최고위원은 윤핵관이 힘으로 세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권성동 물러났으니 대통령 비서실도 책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원내대표도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은 참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자, 지지율이 붕괴되니 그런 것인가?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분열의 조짐 이미 선거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국민들 앞에서 봉합된 듯, 화해한 듯, 이 근본적 해결이 아닌 가식이었던 것 아닌가 의심받을 만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마음 편할 리 없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개 정당의 내부 사정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집권 세력의 일이기에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연결해서 전당대회 컷오프 통과 소감과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일석이조, 그리고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입을 크게 내리고 오셨죠? 네. 아니, 7월 말 마지막 주말에 뭐 이렇게 뉴스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요. 오늘 첫 이슈, 혼돈의 국민의힘,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인가? 자, 박 기자님, 네. 어떤 일들이 주말 사이에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거까지는 전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네.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오전에 권성동 이 대표 직무대행이 아니 그거는 뭐 생각해보지 않는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오후에는 비대위 전환 쪽으로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다. 기류가 변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 네. 기자회견 열었고 사퇴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난주에 전했는데. 지난주에는 최고위원들이 다 이제 사퇴해야지 네. 이게 비대위로 가는 총사퇴해야. 거지. 총사퇴해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사퇴를 해버렸고 윤영석 최고위원도 네.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벌써 3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나도 이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물러날 대표 것이다. 직무대행은 내려놓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자리는 지키지만 대표 예.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 이 얘기를 했고 또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사퇴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어허. 이렇게 되면서 최고위가 붕괴되는 쪽으로 방향으로 좀 가고 네네. 있는 상황 이게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대위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두 사람의 최고위원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태 최고위원 이거는 어떻게 비대위를 만들 수가 있냐 이렇게 최고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네. 목소리를 내고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물러난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고위 내에서도 뭔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이 당 내에서 볼 때도 그렇고 당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뭔가 당 내용에 빠진 듯한 갈등에 빠진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원래 10시 30분에 최고위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안 모여가지고 또 무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후에 요원들 초선 재선 뭐 3선 이상 중진들 모여서 논의를 하고 오후 3시에 의총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의총할 거. 자, 요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뉴스는 아니까 국민들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 최고위가 붕괴하고 있어. 이건 알겠는데. 자, 이 돌아가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6개월 당원권 정지. 그러니까 대표 직무도 정지. 근데 이거 고리는 아니야. 그렇죠. 사고야. 그러니까 6개월간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거야. 그러고 좀 이제 조용히 가는가 했더니 이게 뭐 몇 주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제 권성동의 20일 천하라고 평가를 했던데요. 20일 천하다? 네. 단독으로 이제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지가 이제 3주가 채 안 됐기 때문에 20일 만에 붕괴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읽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 파동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긴 장기 레이스의 이제 어쩌면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 오히려 이게 이제 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당 대표직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6개월 동안에 이제 당원권 정지를 당해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인데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돼 버리면 아예 최고위원회와 이제 당 대표직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원래 갖고 있던 권한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의 어떤 이제 이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김용태 최고위원처럼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냐는 다소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중 붕괴로 보여져요. 임경민 작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 권한까지 6개월이지만 한시적으로 가져가면서 거의 뭐 이제 혼자 체제의 정점이 됐잖아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권력 실세 2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체제가 20일 만에 붕괴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은 이준석 체제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이제 지도부 체제로 가려는 또 윤핵관들의 계산이 셈법이 깔려 있다. 지금 두 개가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대표 직대를 내려놓겠다는 결정. 박 기자님. 윤심이 작용했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여의도에서 들리는 얘기들, 기자들 취재 내용을 들어보면 이 정무수석 쪽에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풍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황,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윤심이 작용한 이런 상황에서 그게 순조롭게 윤심의 뜻대로 가겠느냐? 그게 뭐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비대위 전환 문제의 판단에 신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를 전환하려면 합당한 명분과 당원당 윤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 서병수 위원장이 볼 때는. 왜냐하면은 당대표가 지금 거리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사고인 상황이고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지금 최고위가 이제 붕괴가 돼서 이제 비상 상황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도 최고위가 지금 뭐 9명 중에 2명 없어 7명 중에 거기서 과반이 남아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가는 거고 과반이 무너지면은 이 비대로 가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해석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서병수 위원장은. 그래서 근거가 없다는 거고 특히 최고위원들을 사퇴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임기가 2개월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새로운 최고위원 뽑으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병수 의장이 오전에 KBS와 통화를 한 내용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요걸 암시하는 건데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이제 이준석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권성동 체제의 붕괴냐. 임 작가님. 네. 앞으로 이 의견이 참 구구해요. 이게 우왕좌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가닥이 잡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여당이 이제 붕괴된다고 해서 여당의 소위 말하는 이제 코어가 붕괴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대통령이라는 이제 최대 권력이 당의 사실상의 대주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죠. 대통령의 뜻은.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준석 체제에 대한 사실상의 이제 비토를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체제가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제 구상했던 것처럼 6개월 뒤에 복각이 돼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없다. 네,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의견들이 나오지만 최고위원회 중에서도 2명이 뭐 반대를 한다든지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아직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중간 단계의 소동은 있을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결국 이제 대통령과 싸워야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뭐 지금 이제 성일종 그 정책위 의장이 네네네. 사퇴할 수 있다라는 뜻을 비췄지만 사퇴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권성동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직무대행직을 맡을 수 있었던 핵심이 원내대표 직위에 있었기 때문인데 원내대표 직은 지키고 직무대행만 내려놓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아하. 이것도 사실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다 내려놔라. 그렇습니다. 김영태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리더십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 다 무너지고 새로 가는 그런 식의 이제 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실도 책임져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준석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냐 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게 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과 연관된 이 성접대 의혹 여기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이제 변수가 되죠. 그게 변수가 되죠. 그게 뭐 제일 중요하게 의원들의 마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사단이 났는데 자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지방 자맹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관련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 양머리도 치워버리고 아예. 양도구육이 이제 구두구육 방법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표리가 부동하지 않네요. 그치. 솔직하게는 가는 건데 똑같네.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분석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아니고 제도 개혁도 아니고 정치 혁신도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 탐욕의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 반지의 제왕에서 영화에서 나왔던 이 절대 반지를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나즈굴과 또 절대 반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는 골룸. 그래서 어떻게 또 덧붙였냐면 국민들이 다 보는데 My precious 계속 외치고 다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대모사도 하네요. 이제 영화 많이 보신 것 같아서. 골룸의 대사를 지금 한 거예요. 네. 지금 다 비슷하다는 청취자들의 평이. 그래요. 골룸 분장을 하고 한번 나오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는데 올라왔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랑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당원 가입을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울 땐 가입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근데 사실 이거 다 모아 당원 가입 나를 좀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로 결국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쭉 사실상 첫 휴가에 들어간 석 달 가까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지 방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임 작가님?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디로 갈지까지는 밝히지 않고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떠난다고까지만 대통령실에서 밝혔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당초에 이제 기자들이 예상했던 건 뭐였냐면 지난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파업 사태 때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약식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물었더니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거제시에 있는 그 저도 이제 대통령 휴양지로 이제 지정이 돼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갔었죠. 그렇습니다. 오래된 대통령 휴양지죠. 소위 말하는 저도의 추억이 이제 서린 곳인데, 사진에. 뭐 거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걸 보니까 휴양지로 방문하는 일정은 이제 전면 취소를 하고 휴가 기간 동안에 서울에 머무르면서 전국 구상을 하겠다.
라는 입장인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워낙 좀 엄중하고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고 국정 지지율도 네네. 20%대로 이제 주저앉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정부라든지 대통령실의 어떤 인적 쇄신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전국 구상을 하려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뭐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 작가님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지난주 후반에 이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30%대가 붕괴됐다, 20%대로 주저앉았다. 이것도 충격인데, 네. 자 오늘도 또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28.9%로 30%가 아래네요. 깨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난주 대비 3.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나타났는데 네. 이거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늘었어요. 긍정과 부정평가 간 차이가 39.6%포인트, 거의 40%포인트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요 긍정과 부정의 숫자가 바뀌어 있어야 임기 초반에 조금은 정상적인 지지율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전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2년차 지난 이후에 이제 30% 붕괴 신호가 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길죠. 이제 임기 마지막 해에 4월쯤 됐을 때 이제 30%대로 내려앉는 나왔죠. 그 정도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거는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정가에서 또 여권 야권 분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국민들의 생각도 제각각 있겠죠. 자, 지금 12시 37분을 넘긴 시간인데요. 월요일 8월 첫날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휴가철이라 월요일이지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해미 부근에서 사고도 있었는데요. 처리는 조금 전에 됐지만 홍성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산터널 부근에서 잠깐 주춤하다가 비봉에서 8탄 분기점, 다시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의 정체는 목포에 가까이 가선데요. 목포 요금소에서 일로 쪽으로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 중이라 정체입니다. 순천 쪽으로는 김해터널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진례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창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고장난 차가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까지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소식, 대통령 지지율까지 전해드렸는데 참 긴 시간 이렇게 토크를 하고도 이게 어떤 생산성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력 욕망의 충돌 얘기는 많이 해서 누구 입장은 뭐고 누구 입장은 뭐고 사퇴했고 그런데 아니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정책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책 뉴스가 네. 교육 정책인데 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한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를 8살에 갑니다. 그러니까 새는 나이로 치면 8살에 가죠. 새는 나이로 치면 만 7세. 그렇죠. 그러니까 만 6세가 된 해 다음에 3월 1일에 가는 거예요. 8살이 이제 가는 셈이 되는데. 8살에 간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 계획 보고를 할 때 박순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단축하는 그 안을 보고를 했어요. 3살 내린다. 그렇습니다. 새는 나이로 7살부터 초등학교 그렇죠. 갈 수 있다. 네, 그런 셈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15개월씩 끊어서 그러니까 4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하겠다. 왜냐하면은 시설도 부족하고 선생님도 부족하니까 갑자기 확 무리가 갈 안 수 가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1개월씩 늘려서 그러니까 12년에 걸쳐서 완성할 수 있는 네. 그런 계획으로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해마다 1개월씩 늘려서 12년에 걸쳐서 완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정책을 내놨냐? 왜?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박 부총리가 한 얘기는 뭐냐면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정하게, 그러니까 빨리 공교육에 들어와서 같이 경쟁할 수, 같이 이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7살 이전까지는 막 불공정하게 살고 있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교육 안에서 좀 빨리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네. 교육부의 지금 생각인 것 같고요. 일각에서 얘기했다는 뭐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안, 아니면 뭐 어떤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빨리 입사를 해서 경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저출생도 좀 해결이 되고 초혼 연령도 내려가고 뭐 이게 네. 반영된 게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공정한 교육 출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막 이 문제 때문에 거의 폭탄 터진 분위기로 의견들이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임 작가님 주로 어떤 뭐 찬성? 반대? 찬반론이 어떻습니까? 뭐 찬반론을 따지기 힘들 정도로 네. 사실 뭐 일종의 그 총분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1년 일찍 학교 가면 네.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또 신뢰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좀 더 종합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1년 앞당기는 방안은 한 30여 년 정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가끔씩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얘기를 해왔던 거고 사실 MB 정부 때 가장 강력하게 이 방안을 추진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도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실제로는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유보통합 정책 같은 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공교육 시스템 안에 이제 끌어들이는 그 방식을 시도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결국은 이제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늘려왔던 거고 네. 공교육의 범주 안으로 포함을 시키는 이 보완 정책들을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역사성이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당장 그 사교육 시스템이나 뭐 공교육 시스템 내부 양쪽에서 다 반발이 나오고 그래서 유치원 협회에서도 반대하고 학교에서도 반대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뭐 전교조 같은 진보단체뿐만 아니라 교총 같은 보수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네. 학부모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맘카페에서도 반대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 저항이 나오는 이유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워낙에 논란이 많았던 정책을 기존에 인수위 단계에서나 국정과제에서나 혹은 대선 공약이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한번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이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추진하겠다고 나오고 대통령은 빨리 추진해라 라는 메시지를 내버리니까 이런 어떤 공론화 과정 없는 상태로 사회적 충격만 던져준 셈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거를 좀 거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좀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뭐 대통령 후보의 뭐 교육 공약이었다든가 그러면 아 이걸 하긴 하겠구나 뭐 이런 예상들이 가능한데 최근에 이제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라니까 네.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시오. 그래서 공약 때 나온 그 5자 공약, 그렇죠. 여가부 폐지를 7자. 실현하는구나, 네. 추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는 돼요. 이것도 찬반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교육 공약에서 지금 이게 있었어요, 혹시?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아니면 없었습니다. 뭐 인수위에서 만든 쭉 이제 지금 국정과제도 없었고. 최근에 분명히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 목표, 120대 국정 과제를 결정했는데 그 안에 혹시 들어 있었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몰랐나? 있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네. 여러 이제 각층에 반응이 나왔을 텐데 네네.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봐서는 이게 우리가 짐작할 수 없었던 그런 누가 상황이라. 왜 꺼낸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박순애 이 교육부 장관이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업무 계획도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쪽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보고를 한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아이디어 1순위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저는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사전에 정지 작업도 있었겠지만은 박순애 장관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뭐 이 얘기는 있었지만 그걸 네. 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겪어왔던 뭐 청와대의 이 용산 이전 문제나 아니면은 경찰국 신설 문제나 그것도 공약이 없었던 거죠. 이 경찰국 신설 같은 이런 문제도 공론화가 안 되고 토론이 없이 뭔가 의견 수렴이 없이 바로 좀 빠르게 가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뚝 들어서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계속 커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문제는 이 정치의 고관여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 이 정치에 시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정말 이거 학교 일찍 가는 거야?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저도 이제 제 아이가 17년생이기 때문에 네. 당장 영향은 안 받습니다. 안 받지만 18년, 19년 이후 출생한 아이의 부모님들께서는 네. 걱정이 되는 거죠. 내 아이가 만 5세 학교 갈 나이 때까지 정말 혼자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른바 학생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네네. 걱정이 벌써부터 되는 거예요. 놀이교육하고 있을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교과 교육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전 정부하고 이제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전 정부에서 했었던 것 중에 이제 국가교육회의라는 조직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통령 직속의 다른 위원회들하고는 좀 다르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논의 과정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의 민주주의인데, 네. 그러니까 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오래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국가교육회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뭐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든지 자사고나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거기서 실제로 논의를 했고 네네. 수능 절대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고 어떤 것들은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씩 걸리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간을 들였더라면 찬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갑작스러운 추진만을 이제 네네네.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야는 여러 가지인데 약간 이제 유사한 소통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경찰국 신설 문제. 그렇습니다. 왜 총경회의 이제 해산하라 지시하고 이제 대기발령 내고 그 전에 경찰과 행안부가 사전 소통을 충분히 못했을까? 이제 간담회를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번 주 내일이면 이제 경찰국이 신설되는군요. 네. 공포되고 시행이 되니까 윤익은 경찰총장 후보자 지금 이제 청문회 아직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대통령실이 5일까지로 요청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예. 뭐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속보가 있어요. 네, 여야가 윤익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 8일 개최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 그랬는데 5일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5일까지인데 어제 대통령실 얘기 들어보면 국회 합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5일이 예. 재송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강행이 아니고 여야 합의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조금은 그건 청문회까지는 유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말 이번에는 갑자기 임명 없이 네, 다음 주 7일, 8일? 8일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네. 딱 일주일 후에. 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좀 가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이제 민주당 컷오프가 지난주에 끝났고 의외의 인물이 강훈식 후보가 올라왔어요. 이제 탑3에 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선은 뭐 어대명 분위기가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 하겠는가인데 임 작가님. 네. 단일화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3자 구도로 네. 완주하나요? 저는 3자 구도로 완주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가능성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는 게 결국 이제 국민의 욕망을 어떻게 이제 조율해가지고 국정에 반영할 거냐 하는 과정이라면 그게 맞는데 다 자기 욕망을 먼저 내세우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또 자기 욕망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다 이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강훈식 후보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자기 정치 일정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를 따져보면 결국은 박용진 후보에 비해서 본인 지금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대중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대중 인지도를 제고해서 다다음 뭐 이런 걸 이제 노릴 수 있는 게 아마 네네네네. 강훈식 후보 입장에서 가장 좋은 카드일 거예요. 근데 지금 초기에 단일화를 해버리면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고 인지도가 다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박용진 후보의 좋은 일만 해주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제 결선 진출한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최대한 단일화를 하더라도 늦게 하려고 할 거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있는 상황에서 박용진 후보와 후반에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쪽에 가담하게 되느냐 결국 비이재명 혹은 반 이재명 쪽에 가담하는 흐름으로 가버리거든요. 네네. 박용진 그럼요. 후보를 밀어주게 되든 본인이 단독 후보가 되든.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 내에서 차차기를 노려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얻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단일화에 원칙적 합의를 한 거는 이거가 살아 있어야 이 언론의 주목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단일화 거고. 카드도 살려놓고.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을 때는 단일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자, 다크호스의 전략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임 작가님의 이제 예상이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원탑으로 이제 인정되는 1강 2중 구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최근에 이게 주말 사이 보니까 발언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 무당의 나라 또 저소득층 관련 발언 논란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당원들과 만나면서 지지자를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저 이 TK도 가고 그랬죠. 네, 강원도도 갔다가 네. 뭐 TK 안동 가서 이제 고향에서 안동, 지지자를 대구.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언 중에 이게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참고인의 숨진 채 발견된 그랬죠. 네.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달 30일 강릉에서 토크 콘서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 경찰의 강압설을 견디지 못하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바람직하지 않은 악성 주술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뭐 여당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무당의 나라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주술적 이런 얘기가 네. 나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평도 냈어요. 네. 의혹마다 의문이 생기고 수사마다 죽음이 따라다닌다. 어찌됐든 본인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중 목숨을 잃은 고인에 대해서 추모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다시 또 어제 이재명 후보 측 대변인이 죽음마저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을 느낀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은 이거는 이 저소득층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소득이 적은 분이 학력이 좀 낮으신 분들이 네. 국민을 많이 지지한다. 보수 당을 지지한다. 네. 이런 얘기를 언론 기사에 인용해서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왜 국민의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을 했고 박용진 후보도 아니 그 발언이 잘못됐으면 사과하면 될 일인데 네.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이어가는 거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 새 코너가 있습니다. 일석이조 기대해 주시면 이런 지금 이슈가 되는 논란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작가님 얘기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청취자 7598님. 정치권이 어지러워도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해요 하고 신청 주셨습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곳에 파란을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금 더위도 나는 좋아 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미쳐버렸어 떠난 게 좋아서 The summer dream Yeah,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나의 daydream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 속에 행복한 우린 모든 걸 누린 세상의 주인처럼 laughing 웃기지 않아도 너 watching 온종일 네 얼굴을 아침까지 너만을 바라보고 같이 있고 싶은 걸로도 그치 나른한 산들바람 마치 영화 속 잔잔한 감동처럼 퍼지는 감동 다른 순간도 놓치지 마 오, 따뜻한 바람과 너무 행복한 우리는 매우 행복한 영화 속 배우처럼 환상의 한 쌍 함께해 항상 지금 더위도 나는 좋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는 우리 속담 아시죠? 번쩍하는 번갯불에 콩을 볶아서 먹을 만큼이나 행동이 매우 민첩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하는 짓이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을 만큼 급하게 군다는 뜻으로 어떤 행동을 당장 해치우지 못해서 안달하는 조급한 성질을 이르기도 합니다. 이 속담과 비슷한 뜻을 가진 것으로 번갯불에 담배 붙이겠다라든지 번갯불에 회쳐 먹겠다 같은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안달하다는 동사가 나왔죠. 안달하다는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굴다란 뜻이고요. 이 안달하다와 관련된 속담을 더 소개합니다. 먼저 집에 꿀단지를 파묻었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집에 꿀단지를 파묻었나 아직 초저녁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불 밑에 엿 묻었나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노구솥가에 엿을 붙여놓고 왔다면 곧 녹아서 흐를 테니까 바삐 돌아가서 살펴봐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돌아가려고 몹시 안달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는 노구 전에 엿을 붙였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린 5호와 6호 태풍은 모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늘 낮 동안은 비가 잠시 그치면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 30도, 부산 대구 31도, 서울 대전 32도, 강릉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 습도도 무척 높아서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비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곳곳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밤에는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서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산지가 20에서 70mm, 그중 경기 북부에는 100mm 이상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 습도는 7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7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50대 등 4차 접종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전화 건강 모니터링은 폐지됩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직무대행 자리에서 물러나고 최고위원 사퇴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일각에선 비대위 반대에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부터 3주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독립기관인 권익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또 다른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동원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경찰 수사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취지로 수사팀 책임자를 질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드디어 본경선의 막이 올랐는데요. 자, 1강 2중 구도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강훈식,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또 최대 관심사죠. 자, 오늘은 강훈식 후보를 직접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자, 8월 28일에 당대표 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 확신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데요. 이 컷오프에서 의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민주당의 경계와 금기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넓은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당은 늘 스스로 한계를 좀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과 연령, 특정 연령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권정당 그것만 가지고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 기반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경상도도 공략하고 충청도도 공략하고 또 세대별로는 고연령층의 마음도 흔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계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금기가 되는 이슈에도 과감히 맞서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라고 눈 질끈 감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요. 단적인 예로 부동산 문제가 그랬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내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악이다, 뭐 부동산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식의 단순한 도식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고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을 뛰어넘어서 민주당의 가치를 만들고 다양성 속에서 그 최선을 찾아가는 게 저는 정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를 가장 잘하는 집단이 우리 민주당이어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아 민주당이 쓸모 있구나, 쓸모 있는 정당이구나 하는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당을 바꾸고 싶다. 예. 그런 마음. 확 바꾸겠다. 경계와 네. 금기를 언급해 주셨어요.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비판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자, 이재명에 대한은 강훈식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신 바가 있는데 자, 어째서 대안이 되십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 저 이렇게 셋이 올라갔는데요. 네. 이 두 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내용과 잠재력이 다 드러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또 이재명 후보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7.8%의 대선 득표율을 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경계와 금기를 깨뜨리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하게 반면 구도로 치러져서는 안 되고 더 새로운 민주당을 위한 경쟁이어야 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길에 저는 집중할 생각이고 또 그 적임자는 아직 잠재력과 폭발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제가 가장 파괴력이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파괴력 있는 후보다. 이재명이 네. 없어도 안 되지만 이재명만으로도 안 된다. 자, 이 컷오프가 끝나자마자요. 이 박용진 후보와의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지난달 30일이었죠. 지난 주말 회동 이후에 좀 뭔가 물밑 접촉이 오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아직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우리가 그런 그것은 열어놓고 논의하지만 집중해야 될 것은 미래연대와 비전 경쟁에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 없이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하자는 건 그냥 반명연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을 젊은 후보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후보자들이 그런 걸 결정할 시간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 또 저 후보자는 어떤 상품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보고요. 네네. 저는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는 공간, 과정 속에서 그런 논의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상품을 유권자에게 알리겠다. 미래연대와 비전 경쟁, 여기에 방점을 두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박용진 후보와 향후에 단일화 논의를 한다면 일종의 좀 조건부가 되겠네요. 어떤 조건이면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비전인과 가치가 맞다면 단일화는 열려 있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명령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비슷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박용진 후보와 저는 많이 다르게 살아왔고,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는 비전과 가치도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의 비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난 뒤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없다. 자, 그렇다면 3자 구도로 완주까지도 가능한 거겠네요. 단일화에 대해서도 열어놨지만 완주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용진 후보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첫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이전에 단일화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가능할까요? 내일 모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직은 제가 반대로 우리 최영일 진행자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저의 어떤 비전과 박용진 후보의 어떤 비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려운 질문을 역으로 던져주셨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걸 서로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두 상품을 어필한 이후에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보자. 자, 그렇다면 완주 가능성도 있고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대표의 후보로서 강훈식 후보께서 보여주고 싶은 미래 비전,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변화하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이고, 민주당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에 집중할 겁니다. 네. 책임 있는 정치,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의 정치의 기본과 상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중거 집단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아젠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와 금기를 도전하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유권자들 또 국민이 볼 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정당이 어디냐,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쓸모있는 정당이 어디냐라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모있는 정당이 되는 민주당으로 바꿔낼 생각입니다. 요즘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워낙 비판의 대상이 돼서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본경선에 오른 이제 경쟁자가 이재명 의원, 박용진 의원인데 이 두 후보를 좀 평가하신다면 어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그 두 후보들은 이미 잠재력과 파괴력이 다 나와 있는 후보들이죠. 대선 후보였죠. 한 후보는 대선 주자였으니까 굉장히 큰 파괴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대선의 경선 후보였고 그분의 가치와 생각은 다 보여줬다라면, 제가 가장 다른 점은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품이라서 소위 개봉하면서 또 이 상품을 써보면서 또 이 상품의 비전과 쓸모를 보면서 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품이다. 이거를 좀 역으로 나쁜 약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나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중 인지도가 낮다. 이제 이렇게 평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당연하죠. 돌파 전략은 뭡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당원이 누가 당대표가 돼야 민주당이 진짜 변화하고 혁신했는가, 그리고 눈길을 줄 것인가의 질문을 저는 던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 대선 주자와 경쟁하고 협력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계파 갈등과 반목을 딛고 통합하는 민주당의 당대표는 누구인가, 그리고 미래 비전 경쟁에서 국민의힘보다 앞설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 또 37%의 호남을 73%를 만들고 흥청을 캐스팅 보트를 넘어서 민주당의 기반으로 만들 후보는 누구인가라고 저는
유권자들과 당원들에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적임자가 되는 것은 강훈식이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본경선의 규정이 중요하겠죠. 이게 게임 룰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권리당원 투표 40%, 또 인지도에 민감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5%. 요건 또 박영진 후보가 좀 강한 거 아닌가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단일화가 성사가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긴 어렵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가치와 비전이 만나야 잠재력과 폭발력이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를 더하는 식의 단일화로서는 가치 비전을 묻지 말고 숫자를 말하는 식으로는 지지자들끼리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비전과 접전을 찾아서 융화될 때 진짜 폭발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선한 저의 파괴력과 잠재력이 충분히 드러난 다음에 논의된다는 것이 훨씬 더 단일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또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앞뒤 자르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역공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누가 우리 당 또 누가 국힘 지지자인지에 대한 팩트에 대한 진위 싸움이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 정당의 집권 방정식은 명확했습니다. 남과 북을 갈라서 집권에 성공한 적이 있었고 동과 서를 갈라서 집권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남녀를 가르고 세대를 갈라서 집권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는 그런 갈라치기와 혐오는 우리 민주당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는 그렇게 갈라치는 것은 없는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남과 북을 통합시켰고 동서를 화해시켰으며 또 남녀와 세대를 극복해야 되는 우리 당으로서 적절한 태도인가. 네. 당대표로서는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안의 갈라치기도 저는 경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언론 탓을 하고 이런 습성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그 갈라치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가 그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참고인이 이제 사망한 것 관련해서 이 무당의 나라다 이렇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워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강 후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보의 워딩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대변인이 아니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판단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경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한복판에 한 달 전에 예고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경찰이 끼어드는 모양새 좀 국민들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마치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단호하게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주말에 지금 여당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서 당대표가 되시든 안 되시든 상대정당, 이 집권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뜻을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의 내홍 사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의 결정판 같은 거 보고 있는데요. 침몰하는 여당이라고 하는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와중에 휴가가 계신 것 같고요. 저는 무책임의 끝판, 결정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여당의 몫입니다. 대통령의 몫입니다. 거기에 야당이 비판과 회초리를 가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태도 변화 또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저는 매우 개탄스럽고 이런 여당의 실체 또 이 무책임함이 드러날수록 저희 민주당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실책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천면야당이면서 동시에 대한정당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잘 굴려서 정치적 선언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컷오프 3명 중에 좀 의외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결례인 것 같아요. 힘도 있으시고 네,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야심찬 코너입니다. 김준일, 박원석의 일석이조. 자, 도란개를 던져서 두 마리 새를 잡는다, 이런 뜻이죠. 자,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는 시사 예능 코너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좋네요. 아니 근데 일석은 네. 이름 조합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이조는 두 마리 새는 뭡니까? 두 마리 새는 그날 다르지 않나요? 모두 그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제작진 해석은 이래요. 김준일의 일, 박원석의 석, 요 코너명 아이디어는 이제 김준일 대표가 주셨는데 저희 마음대로 평론과 재미를 동시에 잡겠다. 아, 그래서 괜찮습니까? 이조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치율은 상관없군요. 아유, 이게 컨텐츠가 좋고 재미까지 곁들여지면 청취율은 낮을 수가 없어요. 따라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겠죠. 자, 이 코너 컨셉트는요. 진영을 넘어서 모두깍이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두 분이 그냥 가장 잘 쾌도난마 해주실 것 같아서 모셨고요.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까기로는 박원석 전 의원님만한 분이 없죠. 아, 그래요? 제가 열심히 따라가려고. 아니 무슨 낱말을 하고 그래요. 서로 고수다. 서로 고수다. 아주 보기 좋은 모양새입니다. 시작해보죠. 어떻게 되나. 자,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어제 직무대행 자리는 내려놨습니다. 20일 만에 대행 체제가 끝났다. 자, 두 분의 평을 들어보죠.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불안했잖아요. 불안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사고로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그랬죠. 맡은 이후에도 이제 두 번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지난번 공무원 폄하에 이어서 이번에 뭐 문자 노출까지. 공무원 폄하는 이제 9급, 7급. 예. 그래서 그 전에 뭐 이제 검수완박법 합의까지 포함하면 원내대표 된 지 3개월 만에 3번 사과를 해서. 네네. 어쨌든 중진 정치인 그리고 핵심 윤핵관 이 권성동의 리더십이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론에 휩싸여 있는데 그래도 권성동 대표가 좀 버티는 걸로 보였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좀 이따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당원 당규나 뭘 뜯어봐도 대책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뭐 제명된 게 아니고 네네. 일종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급변했는데 일부 보도들에서 보면 윤심이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교통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전달이 돼요. 네. 전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둘러싸고 당내의 주장들이 엇갈린 것 같은데 이 비상 상황은 결과적으로 의도된 비상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 선거에서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과거에 보면 뭐 인위적 정계 개편 이런 걸 합니다. 네네네. 이 집권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인위적 대표 축출은 처음 봤어요.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도 다뤘는데 붕괴가 두 가지가. 자, 권성동 이게 직대 체제가 붕괴. 그런데 그 다음은 이준석 대표를 아예 이 기회에 날리고 조기 전대로 가려는 2차 붕괴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의도된 비상 상황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동의하고요. 이 상황을 그냥 한 단어로 뭐 정리를 하자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였죠.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좌우 합작으로 지금 구현을 했습니다. 좌우 합작으로 구현했다? 아니 그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유일하게 이어받은 거예요. 모든 게 안티 문재인 안티테제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선거에서 2연승을 하고서 비대위로 가는 게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면은요, 모든 정당이 다 비대위예요. 정의당도 비대위, 민주당도 비대위, 원내정당이. 그러네요. 원내정당이 다 비대위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있죠. 근데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네.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박원석 의장께서 이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약간 냄새가 난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정확하게 그 금요일이었어요. TV조선이 이거를 보도를 합니다. 단독. 대통령실 여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의견 전달. 그래서 그게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찾아가가지고 지도부에 가서 최고위원들 사퇴해라. 라고 비대위 체제로 사실상 종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것이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 최고위원들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들 중에 이제 순서대로 이준석 대표하고 각을 세운 순서대로 이제 사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현진, 조수진 뭐 그런 다음에 근데 권성동 그러니까 두 명은 권성동, 성일종 두 분은 당연직이죠. 네. 이 권성동 대표는 직무대행만 내려놓고 원내대표는 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비대위로 강제로 전환을 하고 성일종, 권성동 두 분은 여기에 비대위에서 또 남아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대위냐 도대체 뭐를 위한 비대위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지금 냄새가 난다. 의도된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는 이 지난 금요일부터 아니 여당이 대혼란인데 뭐 문자 유출되고 이런 거 알겠는데 갑자기 지도부가 막 사퇴를 하면서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지? 왜? 그럼 아까 의도된 이게 뭐 대통령실에 입김이 작용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지금? 어쨌든 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국정 동력이 약해지니까 뭔가 쇄신이나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으나 시종일관 이준석 쫓아내기죠. 시종일관.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잖아요. 대선 때 뭐 두 번이나 큰 충돌이 있었고. 선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봉합해서 갔지만 마지못해 선거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 손을 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뭐 심심치 않게 돌아다녔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가 실행된 거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특별히 자기 세력을 당내에 심거나 자기 사람을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직 강화특위가 지역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 자리가 47개랍니다. 총선이 2년 남았지만. 근데 어쨌든 조강특위를 통해서 지역위원장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다음 총선에 공천 받느냐 못 받느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강특위 인선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핵관들의 뇌관을 건드렸다. 게다가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 혁신을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혁신위는 지금 유야무야 유명무실해졌는데 그건 역시도 당내 세력 관계에 있어서 뇌관을 건드린 게 아닌가.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그런 어떤 그 윤핵관들이 일종의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이러다가는 뭐 이준석이 당 장악해가지고 다음 총선까지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위기감이 돌면서 정진석 부의장을 필두로 일종의 이준석 제거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맥락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 대표가 갔을 때 정진석 의원하고 막 세게 부딪히고 그때 혁신이 출범 막 해서 저희가 최재형 위원장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혁신 얘기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네요. 끝났죠, 뭐 사실상. 사실상 끝났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참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권을 아까 쇄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뒤집어 엎으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지지율에요? 뭐 지지율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국정 동력에.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정말로 뚝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분 같아요. 그게 선거가 코앞에 있었으면은 막 당에서 난리가 나서 지지율에 연연하겠지만은 지금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뒤집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뚝심 고집.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좌천됐을 때도 그때도 내가 이거 꼭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좌천. 그때도 약간 타협할 줄 알았으면은 그때 뭐 어떻게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했을 텐데 버티다가 안 됐잖아요. 저는 정무 감각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그 추용 갈등 때도 버텨서 되고 뭐 당내에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뭐 지지율 당 지지율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이준석을 몰아내는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확실히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좀 뒤에 나오겠지만 아예 제가 짚어드릴게요. 지금 취임 80일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후반에도 나왔는데 이게 한국갤럽이 7월 26일에서 28일 자체 조사 긍정평가 28% 부정이 62%. 근데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도 비슷한 결과인데요. 부정이 더 올라갔어요. TBS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KSY가 지난 29일에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28.9%, 부정평가 68.5%,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3.3%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무려 4.0%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김준일 대표님.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나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예전에 갤럽 조사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취임 3개월 되는 시점에 다른 정부는 어느 정도 됐느냐. 역대 정부들. 갤럽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다 지금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90년대부터. 다 갤럽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제일 높았어요. 취임 3개월 때 긍정 80일 부정 10일. 높았네요. 엄청 높았죠.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도 긍정 70일 부정 7 이랬어요. 그리고 제일 낮았던 게 박근혜 정부인데 긍정 42 부정 23. 과반 아래로 내려갔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긍정이 그래도 높았잖아요. 부정보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긍정 28 부정 63인가요? 그렇죠. 지금 갤럽 기준으로. 갤럽 기준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63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2군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지율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바뀌어 있어야 정상적인 거죠. 역대 숫자가 정부와 바뀌어 있어야 정상적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뭐 지금 아니요. 말씀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로 밑으로 내려간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2016년 10월 셋째 주입니다. 그러면 집권 3년 차잖아요. 집권 이제 4년 차? 3년 차. 2013년에 취임을 했으니까. 자, 이때가 뭐냐면은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그때 처음으로 30% 밑으로 붕괴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쭉쭉쭉 빠졌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지지율도 30% 밑으로 붕괴가 된 게 그 대통령이 재신임, 그 발언에 열린우리당 좀 도와주십시오 한 다음에 대통령이 재신임 발언을 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탄핵까지 가능했던 이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제가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올라갈 일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지금 그래도 박 의원님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지금 김준일 대표 심각하다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한 20% 후반대 지지율이다. 그럼 대통령이 좀 국정을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돌파해야 되는지 지금 100일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남았단 말이에요. 임기가. 일각에서 인적 쇄신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은 물론이고 또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까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게 국정 동력을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5개월 만에 그 비서실장을 포함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했던 적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까지 그때 뭐 취임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 바꿨던 전례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인적 그 쇄신은 하나의 이게 분위기 전환을 위한 또 국정 동력을 다시 추스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금 상황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직을 수행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데
역대 대통령들을 쭉 이렇게 거칠게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혹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 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하죠. 네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건가. 네. 이걸 지금 묻고 싶어요. 후자라면 국민이 대단히 불행한 거고 전자라면 국민이 느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분이 뭘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근데 그에 비해서는 너무 이걸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직이라는 걸 정치를 너무 쉽게 시작해서 쉽게 최고의 그 선출직에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너무 쉽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우리가 추후에 좀 논의를 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같은 경우에 큰 쟁점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주장입니다. 네네. 우리도 이제 아이들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만 5세 입학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이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나왔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려면 최소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죠. 근데 이해 당사자들에게 한마디도 없이 정부가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전두환 시절입니까? 정부가 선언하면 정책이 되게. 저는 이것 자체가 국정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 그리고 법치만 내세운다고 국정이 되는 게 아니고 국정은 법치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 거고 일종의 종합예술이에요. 근데 이분은 마치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게 뭔가 검사 동일체에 기반해서 수사하고 법과 원칙만 내세해서 밀어붙이듯이 국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나 국정 동력의 상실은 다른 어떤 원인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게서 저는 이 원인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인적 쇄신해도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혼란에는 이제 의도가 있다. 그럼 비대위로 만약 간다고 전제하면 뭐 가게 될 것도 같아요. 그럼 비대위의 다음 목표는 조기 전대 아니겠어요? 새로운 당 리더십을 세우겠다. 근데 이 비대위가 중요한데 이 향후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김준일 대표님 예언을 좀 해 주시죠. 누굽니까? 뭐 5선 중에 뭐 정진석, 주호영, 정우택, 조경태, 뭐 원외, 김병준 아니면은 뭐 김한길 등등이 나옵니다. 당내 당회. 누가 하더라도 별 대세 지장 없다. 정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실권형 비대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공천권의 행사를 한다든지 당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기 전당대회에 하는 거면은 아무나 안 쳐도 되죠. 그런 상황에서 관리형 비대위다. 관리형 비대위원장인데 어차피 국민들이 보기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당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느끼려면은 뭔가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윤핵관에서 유사 윤핵관에서 다시 윤핵관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보고 당이 쇄신했다라고 볼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조기 전당대회는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권한이 침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원 당규도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비대위로 가려면은 당 대표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한대행이나 당 대표가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해야 돼요. 직접 비대위를. 근데 안 되면은 먼저 전국위를 열어서 당원 당규도 바꾸고 그 조기 전당대회를 열려면 또 하나는 이 임기를 남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길게 가져가야 돼요. 새로 리셋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내년 5월에 또 당대표 나온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원 당규를 또 바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를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그래서 뭐 바꾸든 말든 대세 지장이 없을 겁니다. 김준일 대표님 연락 안 왔어요? 저요? 비대위원장? 저는 연락이 오면은 매몰차게 끊겠습니다. 매몰차게 끊겠.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잖아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뭐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 일종의 당원과 당규가 헌법과 법률 같은 건데, 근데 또 이게 이제 정치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의 문구상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이제 당내 의사가 어떻게 합치되는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선수별 회의도 열고 최고위원회 간담회도 열고 의총이 열릴까요? 뭐 의총까지 뭐 가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을 향해서
뭔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합치된 의사가 나올지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될지 만약 거기서 어떤 합치된 의사가 나와서 그에 기반해서 이게 이제 뭐 비대위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면 당원 당규상에 이게 절차적으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다 이제 하위의 얘기가 되고 의미한 얘기가 됩니다. 법원의 가처분 내도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고도의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지금 보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멀쩡한 얘기,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하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홍준표 시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니 세상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이 된 거지. 그걸 나눌 수 있느냐.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하나 내려놓고 하나 유지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네네네. 때문에 물러나려면 다 물러나라. 물러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새로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그런 연휴에 정상적인 정치 일정에 따라 전당대회를 갖는 게 맞다. 그게 정도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만 내려놓고 원내대표는 안 물러나는 것도 이상해요. 이게 법적이나 논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이미 평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번의 큰 실수를 하고 3번의 사과를 했는데 그게 직무대행으로서의 행보의 문제냐. 그건 정치인 권성동의 중진 의원 권성동의 리더십이 이제 한계가 있다고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판을 다시 짜는 게 맞죠.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홍준표 우리 시장께서 완장을 안 차고 계시면 굉장히 멀쩡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굉장히 멀쩡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이 돌고 돌아 저기 박원석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일도 좋아해요, 있습니다. 원래 좋아하시고. 자, 다음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일석이조 첫 시간인데. 자, 이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야당도 좀 둘러봐야 됩니다. 민주당이죠.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경기도 의회 대표 의원들과 저녁 자리에서 술잔을 던졌다.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된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어제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자, 이게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준일 대표님?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의회가 이제 뽑혔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야가 동수입니다. 아, 팽팽해요? 동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원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구성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상임위원장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한쪽에 주도권을 한 석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중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도 듣는데 우리 경제부지사께서 좀 격한 마음에 국민의힘 쪽에 술잔을 던지셔서 이게 이제 그쪽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언론에 나고 그러니까 전격 사퇴를 했는데 그럼 이게 도의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술잔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김용진 경제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재부 출신이고요. 김동연 이제 지사와는 밀접하게 이제 같이 일을 해가지고 손발이 맞았던 그런 분이라서 사실 굉장히 이제 유능하게 좀가 도정을 도울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취임 4월 만에 전격 사퇴를 이게 근데 상당히 큰 뉴스인데 국민의힘이 저 정도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묻혀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의회 뭐 이런 얘기가. 박 의원님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 원구성이 안 되고 굉장히 대치 상황이 있는데 부지사가 중재하러 갔으면 중재만 하셔야지. 왜 술을 드시다가 술잔을 던져가지고 사단을 만드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보도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 대표 의원이 더 막 심하게 감정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모양이에요. 근데 술잔은 국민의힘 쪽에 던졌어요.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용납할 수 없죠. 부지사가 술잔을 어떻게 그 그냥 도의원도 아니고 각 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자리에서. 중앙정부에 대입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관료가 가서 그렇죠. 국회의원한테 던진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총리가 가가지고 의원들한테 양당 대표한테 술잔 던진 거예요. 총리가 던진 셈이다.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이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구성이 빨리 돼야 어쨌든 의회하고 논의를 하면서 본인의 공약사항부터 시작해서 도정 과제들을 실현을 하는 데다가 당장에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본 예산은 좀 시간이 남았더라도. 근데 원구성이 돼야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뭘 집행을 하죠. 시작부터 김동연 그 지사가 원래 야심차게 내세웠던 게 일종의 협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 사람도 좀 쓰고 뭐 정의당 쪽 좀 사람도 쓰고 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죠. 안 됐고 인수위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고 그런데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했었거든요. 이 김용진 그 부지사가.
이사장 그만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멋지게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선거 때부터 결합해서 부지사가 돼가지고 큰 힘이 될 줄 알았는데 큰 짐이 돼버렸어요. 큰 짐이 돼버렸다. 네. 힘이 되지 못했다. 자, 이게 뭐 중앙의회나 지방의회나 술잔 던지면 안 되죠. 사석에서도 안 되는 거는 룰인데 왜 이랬을까? 네. 자, 이 또 하나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저소득층 발언 논란되고 있어서요. 직접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언론 때문에. 네, 당장 뭐 전당대회 경쟁 주자들에게서도 비판이 나왔고 또 이제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이 의원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언론이 보도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네네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거는 당연히 대선 주자까지 하셨으면 사실은 당연한 대선 거 아닙니까? 뭐 지방선거 여러 번 당한 입장이죠. 그 언론 환경 때문에 맨날 말씀하시는데 모든 언론이 뭐 국민의힘은 맨날 좌편향 방송 때문에 뭐 이런다라고 그러고 우리 도대체 언론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모든 데서 다 언론 탓만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 박용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는데 한국 갤럽의 지난주 조사를 보면은 생활 수준으로 중하 민주당 지지가 생활 수준 중하가 39%, 하가 34%, 국민의힘 지지는 중하가 26, 하가 37. 그래서 생활 수준으로 따져도 민주당 지지자가 낮은 분이 더 많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해요. 사실관계도 틀렸고 이게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갈라치기죠 일종의. 뭐 부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부는 밭에 탓하지 않는다.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좀 저소득층이 덜 지지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가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디는 누가 더 지지하고 언론 탓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국민의힘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태도를 견강부회라 그러죠. 견강부회. 저 말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다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통념을 저는 인용한 거라고 보고 무슨 자료를 하나 인용해서 이렇다더라. 지난 대선에서 뭐 60몇%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한 자료가 아니고요. 학술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대 변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아시다시피 OECD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이 노년층이 아무래도 보수적인데 그분들 중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히는 거지. 그거를 제어하고 나서 즉 세대 변수를 제어하고 나서 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민주당 지지나 국민의힘 지지. 오히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높게 근소하게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지난 몇 번의 대선에서 높았다라는 게 이제 학술적인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이제 이런 식의 좀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단언하고 그로 인해서 선명하게 이 적과 알을 나누는 이런 식의 화법을 많이 구사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께 좀 그 조언을 드리자면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의 그런 정치적 태도와 또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시면 지금보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좀 느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첫 방송 반응이 완전히 뜨겁습니다. 시간이 그냥 후딱 다 갔는데요. 청취자 7404님 일석이조 균형 잡히되 냉철한 판단과 전망 제가 바라는 시사 코너의 전형입니다. 앞으로 두 분의 활약을 크게 기대합니다. 자, 보세요. 이 또 7554님 와우 김준일 박원석 조합이라니 2시간 편성 원합니다. 자, 시사본부가 월요일에는 3시간이 될 판이에요. 3시간으로 늘어날 판이에요. 자, 두 분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다음 주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햄버거 세트.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 시간. 네. 자, 미국과 중국 갈등은 7월이나 8월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아시아 순방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신경전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결국 29일 오후 펠로시 하원 의장과 그레고리 미크스 이 하원 외교위원장 등 6명의 의원들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는데 자, 그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네. 보안 절차상의 문제다라면서 순방 일정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요. 일정표를 보니까 대만에 대해서는 잠정적. 네, 확정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중국 측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경상 주 유엔 중국부 대표가 2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발언에서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불장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은 더 센 발언을 합니다. 미군 전투기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에스코트할 경우 그것은 침략이므로 중국군은 펠로시가 탄 비행기와 미군 전투기를 강제로 쫓아낼 권리가 있다. 우리 전투기가 방해 수단을 다 썼음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펠로시가 탄 항공기를 격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트윗을 올렸고요. 자, 그리고 30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해협에서 이 중국과 대만의 가장 최단거리 수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들과 무력 시위 그리고 미국 역시 사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이유가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실시간으로 펠로시 그 의장이 탄 비행기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경로를 추적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 영공에 미국 이 전투기가 호위라고 들어가면 영공 침범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무슨 탑건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지금 전투가 벌어질 상황이에요. 공중전이.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의원들 사실 대만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공식적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 수송기 타고. 네네. 그리고 갈 때부터 나가요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도착해서 수송기에서 내리면서 저희 왔어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요. 참 불안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식적으로는 이 대만 방문을 만류하면서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살짝 갈리고 있어요. 자, 시진핑과 조 바이든 두 정상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3분부터 무려 2시간 17분간 통화를 했어요. 오래 이야기했네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다. 우리는 대만 독립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세력에게도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다.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둘이 통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는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 때 했던 말이거든요. 이걸 또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이게 불장난이라는 표현을 중국 정부 측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변경하지 않았고 대만의 독립을 여전히 지지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자, 현재 중국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을 하면 이 28일간 양국 간 있었던 합의가 무산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 측에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독려하면서 중국에 굴복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표력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뭐 밀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걸 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자,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이 올 여름에 네. 미국 전역이 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 국민들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 가는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예, 지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죠. 경제 문제 심각하고. 고물가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더 폭우하고 산불이 미 전역을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산불은 지난주 폭염 때문에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카지노의 도시죠. 라스베이거스에 네. 지난달 28일 1시간여 만에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시간에 250mm 사막인데. 네. 가로수들이 강풍에 넘어지고요. 거리 곳곳이 당연히 물바다로 변했겠죠. 근데 여기다 카지노 건물들의 지붕이 뚫리면서 폭우가 실내로 그냥 쏟아졌습니다. 사실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8mm의 비만 내려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는데 8mm 연간 네, 강우량이 지난달에만 예. 지난달에 네. 지난달. 근데 이 몇 시간 만에 1년 강우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엄청난 네. 양의 비가 쏟아진 겁니다. 당연히 이 홍수가 났겠죠. 그랬겠죠. 자, 그리고 또 27일부터 28일까지는 에팔레치아 고원지대에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미국 켄터키주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최소 25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고요. 26일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100여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주택가가 물에 잠기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수증기 발생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비가 더 자주 내리고 있다. 이런 네. 악순환의 원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달 22일부터 지금 미국 서부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이 발생을 해서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아이다호, 몬테나 등 인근 주에서도 산불이 지금 잇따라 발생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방당국은 엄청난 바람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이 불길을 완전히 다 잡는 데는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잡는데 한 달이 걸린다. 지금 뭐 폭우 아니면 폭염. 폭염은 또 산불. 폭우가 라스베가스는 지난달에는 8mm가 내렸는데 하루에 250mm가 내리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또 다른 이웃 국가죠. 일본 소식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강행해온 그렇죠. 우리와의 소통도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도광산 올해 유네스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유산 후보 추천을 강행했죠. 네. 자, 하지만 유네스코 측은 세계유산의 구체적인 추천 범위 등 일본 정부가 제출한 추천서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 추천서를 민간 자문 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넘기지 않았다고 네네네.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네스코의 등록을 위해서는 추천서를 3월 1일까지 이코모스에 보내고요. 4월부터 이 단체에서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네. 합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측에 계속해서 서한을 보내고 문부과학성의 사무차관을 파견하면서 여러 차례 재검토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유네스코가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 입장은 지금 어떠냐? 스에마스 신스케 문부과학상은 9월 말까지 다시 잠정 추천서를 제출을 하고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으로 또 내겠다. 이렇게 네. 밝힌 상태입니다. 뭐 애초에 추천서를 잘 냈어야지 문제되는 걸 내고 나서 이렇게 우겨봐야 그럼 다시 정식으로 또 내년에 뭐 시도해 봐야 되겠지만 자, 우리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등재를 포기하진 않는 분위기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안심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유네스코가 그 문제를 삼은 부분이 뭐냐면은 한일 간에 대립되는 역사적 문제를 일본이 계속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네네. 군함도에 이어서. 그래서 일본 측에 대해서 일종의 우려와 경고를 표시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본 정부가 사실 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 중에서 평택
평가 기간, 그러니까 추천한 범위가 어디냐면은 에도 시대로 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광산이 에도 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네. 활용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일제가 조선인을 사도광산에 대거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최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될 걸 본인들도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쏙 빼고 이 에도 시대로 한정해서 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동을 사실상 배제시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심사 범위가 불명확해졌기 때문에 서류 심사로부터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에도 시대 1603년부터 1867년 20세기는 쏙 빼고 자, 일본의 꼼수가 유네스코에 통하지 않았는데 좀 군함도 때도 아픈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기로 해놓고 또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약속을 이행 안 했잖아요. 지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서 정리하죠. 자,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햄버거 세트 받으실 청취자분 6728-9177-2048-8548-4418님입니다. 자,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